과연 검색엔진 1위 구글과 물리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물리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물리는 여러분과 정말 많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물리학자를 3명 이상 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하욱입니다. 물리란 무엇인가? 네,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라고 나옵니다. 몇 가지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지루하고 까마득한 공식으로 채워진 창조주께서 만든 세계를 수식으로 풀어쓰는 과정이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리가 어려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물리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니 네이버 설명이 맞습니다. 사람들은 물리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다는 편견을 갖고 있고 고등학교 이후로 물리를 쳐다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게 저희 물리학회의 어려운 점인데요.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아예 듣질 않습니다. 워낙 물리에서 멀리 떠나 있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한 상상 속의 나래를 펼치는데요. 물리의 편견에 대한 것들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물리학자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뿔테 안경에 곱슬머리에 이렇게 뭐 실험복 입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열심히 연구만 하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누가 아는 과학자 이름 대보세요라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뉴턴, 갈릴레이 이 3총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리학자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과학자 누구 알아요? 물어보는데 신기하게도 물리학자를 전부 답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 사람들이 아는 대부분의 과학자는 물리학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다른 학문이 나오기도 전에 가장 처음부터 시작했었던 게 물리, 과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 물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쿼크라고 하는 작은 것부터 저기 우주까지 모든 스케일을 다 연구합니다. 시간도 아주 짧은 시간부터 우주의 나이까지 모든 걸 다 연구하는 만능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쿼크나 우주 얘기가 아닌 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한 그러한 것도 물리에서 최근 들어서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리학과에서 구글 얘기를 하나 궁금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92.5% 정도 되는 엄청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뭘 까먹잖아요. 근데 구글은 안 까먹습니다. 모든 게 다 기억되고 있거든요. 뭐 맞춤 광고니 뭐 여러분들의 뭐 장바구니 다 아는 거, 그건 너무 식상한 건 거고요. 아침에 몇 시에 나가야 버스를 안 놓치고 탈 수 있는지, 점심에 뭘 먹어야 되는지까지 제한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구글의 능력 뒤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움을 준 거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 물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구글과 물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지금에 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놀랍게도 월드와이드웹의 개발도 물리학 연구소에서 시작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입자 가속기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유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 만든 게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물리학 연구소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여기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며 뇌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인터넷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IT가 정말로 물리랑 상관이 있느냐? 왜 구글이냐? 우리가 많이 쓰는 빅데이터는 사실 통계 물리학에서 근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정말 오래된 그래프입니다. 이게 1999년도 그래프인데요. 구글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검색 엔진 중에 하나일 때 정말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는 사실 월드와이드웹이 성장할 때라서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지도 못했고 워낙 고르게 알고 있지도 못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에서 잊혀져가는 야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사람이 읽고 정리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기후 관련 카테고리구나. 이건 인물 관련 카테고리구나. 디렉토리식으로 찾아가는 걸 했었는데 월드와이드웹에서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색인 작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기계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구글입니다. 그럼 이 많은 정보 중에 어떤 게 중요한 정보인지 어떻게 순위를 매길까라고 하는 게 구글이 고민했던 건 거고요. 생각했던 방법이 뭐냐면 특허를 얻은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리키는 게 중요한 웹페이지가 아닐까라고 하는 게 페이지 랭크의 원리입니다. 그 어떻게 웹페이지를 연결된 걸 알아낸 게 물리학자들입니다. 물리학과에서 첫 번째로 1999년도에 구글이 좋은 답을 찾는데 그 기본을 이룬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제시한 건 겁니다. 이러한 물리학자들의 노력이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생각해보면 데이터입니다. 인터넷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뭔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과학 도구인 겁니다. 구글은 그냥 데이터만 보여줄 뿐인 겁니다. 물론 이걸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실시간 검색어 폐쇄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쏠림 현상, 필터 버블이라고 하죠. 너무 쏠림 현상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가 왜곡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데이터라는 건 순수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왜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걸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제 구글씨는 망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일본과 축구를 하면 저희가 한일전이라고 부릅니까? 이란전이라고 부릅니까? 당연히 저희는 한일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먼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선을 볼까요? 트럼프와 클린턴이 있었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둘의 공약을 비교하기 위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트럼프, 클린턴, 디베이트. 어떤 사람은 클린턴, 트럼프, 디베이트. 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앞에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순서까지 챙기진 않거든요. 이건 아직까지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이 데이터로부터 약간의 힌트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곧 이것도 오염될 겁니다.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야 된다는 건 거죠. 언제나 이건 싸움입니다. 데이터는 언제나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구글의 검색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 트렌드라고 해서 어떤 단어가 검색되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데요. 정말 아주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뭐에 대한 검색이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은 매년 1월 1일 날 쭉 올라갑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살을 빼야지 하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이어트가 1월 1일에 올라간다는 게 아닌 건 거고요. 사람들은 검색할 때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거짓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야 이건 내가 궁금하지 않은데 구글을 골탕 먹어야지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다. 언제나 궁금한 것만 검색한다는 건 거죠. 구글이 가진 이런 정확한 데이터 갖고 재미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독감 환자에 대한 예측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인 건데 미국에서 독감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CDC에서 질병관리센터에서 만드는 건데요. 각 지역별로 독감 환자가 몇 명인지를 계속 세는 겁니다. 당연히 질병관리센터에는 각 지역별 독감 환자 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늘어나면 거기 독감이 퍼진다는 얘기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를 차단하자라는 게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독감 환자 숫자 세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게 진짜로 세거든요. 그래서 저 보고서를 만드는데 2주가 걸립니다. 보고서가 나와서 지난주 보고서랑 비교를 해봤더니 환자 숫자가 2배더라. 그러면 LA가 퍼진다는 얘기니까 LA를 차단하자. 그걸 하고 싶은 건데 그게 2주 전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2주 전에 LA에 2배가 됐으면 그 사람들은 다 퍼져서 전국으로 다 확산되고 다 죽고 끝난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보고 있으니까 보고서는 나오는데 맨날 뒷북 보고서만 나오니 종이가 아깝다. 비켜라. 우리가 하겠다. 왜? 우리는 검색 엔진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사실 생각해보시면 독감에 걸린 사람은 독감을 검색할 겁니다. 옛날 보고서를 다 가져다가 자기네 검색 데이터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감 환자랑 제일 잘 맞는 데이터가 뭔지, 검색어가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구글을 검색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면 장소 정보가 붙어서 가고요. PC로 검색을 하시면 IP 어드레스가 붙어서 가기 때문에 구글은 검색어가 날라오면 이게 어디서 온 검색어인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검색어를 지도에 뿌리면 어디서 독감 검색이 늘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봤습니다. 파란색이 실제 환자 숫자고 노란색이 구글이 예측한 건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2주가 안 걸립니다. 실시간으로 어디서 떠오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러한 단어로부터 질병을 예측하는 것까지 이런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구글의 놀라운 점이죠. 그런데 언제나 항상 맞는 건 없습니다. 구글 독감 프로젝트가 2013년도에 실패를 했는데요. 이게 뭐 조금 틀리면 원래 오차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 건 봐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무려 200%가 틀렸습니다. 계속 잘 맞추고 있다가 2013년도 1월 달에 구글이 2배로 잘못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구글이 프로그램을 세우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뭐가 잘못됐지? 지금까지 잘 맞았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언론이었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미국에서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약회사에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독감 백신을 조금밖에 안 찍은 건 거예요. 독감 백신이 모자란 건 거죠. 미국의 주요 언론인 CNN과 뉴욕타임즈에서 매일 대서특필을 하는 겁니다. 신문을 펴면 독감 백신 뉴스가 나오고 TV를 틀면 독감 백신 뉴스가 나오니까 원래 독감 백신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찾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입장에서는 독감 검색이 늘어나니까 독감 환자 많아요 했는데 그중에 절반만 독감 환자고 나머지는 뉴스 때문에 검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구글이 이 독감 프로젝트는 접었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내용 검토 없이 검색어 숫자만 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맥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교훈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검색한 다음에 또 같이 뭘 검색하느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단어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연관 검색어 몽땅이 저렇게 된다는 건 정건 뭔가 무거운 의미가 있다는 건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실 때는요.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묶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묶는 거의 끝판왕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딥러닝입니다. 알파고입니다. 딥러닝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가장 효율적으로 묶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글이 이거 바둑 두자가 만든 건 아닌 건 거죠. 딥마인드의 원래 목적은 헬스 데이터입니다. 건강 데이터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게 정상적인 폐 사진인지 어느 게 문제 있는지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흑백 사진이라서 쉬웠는데요. 요즘은 칼라 사진도 봅니다. 암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조직 검사를 봤을 때 여기 암 조직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거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구글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2016년대 했거든요. 둘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6대 92로 의사 선생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거봐, 아직은 사람을 믿어야 돼. 딥러닝 아직 멀었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저 답안지를 가져다가 맞은 답안지를 합쳤더니 99.5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틀린 걸 딥러닝이 맞춘 게 있고요. 딥러닝이 틀린 걸 사람이 맞춘 게 있다는 거죠. 즉 현재의 딥러닝은 사람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잘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가지고요. 가끔 사람들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쟤네가 우리를 대체하면 어떡하지라고 이제 대체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둘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보완자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우리가 잘하는 걸로 써먹으면 되는 건 거지 저걸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자동차랑 달리기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걸 뭐하러 합니까? 걔네가 이기는 거 다 아는데 그냥 자동차를 자동차 목적으로 쓰면 되는 건 겁니다. 그런데 조금 무섭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또 했습니다. 구글 AI 암 진단 어디까지 왔나? 격리의사 뛰어넘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2년 만에. 작년에 또 했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구글 딥마인드 의사보다 유방암 오판율 낮은 AI 모델 개발 드디어 넘어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거 안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우리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건 겁니다. 잘하는 건 맡기고 우리가 잘하는 걸 만들면 된다는 건 거죠. 데이터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봤다고 해서 내일 데이터가 오늘과 똑같다? 그런 건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는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걸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건 거죠. 구글을 비롯한 모든 빅데이터는 만능일까요? 다 좋기만 한 걸까요? 빅데이터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은 너무나 좋은 감시 도구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적이 없잖아요. 통계를 내보면요. 여러분들의 앱 중에서 2%는 전체 웹서핑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14% 앱은 카메라를 액세스를 요구하고요. 전체 앱 중에 한 절반 정도가 GPS를 요구합니다. 뭐 GPS 필요한 거 아니 하실 수 있지만 필요 없는데도 요구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중국의 케이스인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청소부가 청소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20분 있다가 청소하세요라고 문자가 온답니다. GPS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보고 있다는 건 거죠. 핸드폰이라는 게 여러분의 위치와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건 거죠. 얼마나 많은 게 되느냐? 별의별 것들이 다 추적되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저장된지를 보여줄까요? 막스 슈렘스라고 하는 한 법대생이 페이스북과 소송을 했는데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니까 나 이제부터 페이스북 안 쓸 거야. 네가 가진 내 정보를 다 내놔라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페이스북을 많이 쓴 친구가 아니라서 뭐 한 요만큼 주겠지라고 했는데 무려 1200페이지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친구 목록, 뉴스에 펼던 기사, 클릭했던 광고 별의별 게 다 저장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저장 장치가 너무 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앱들은요. 핸드폰에서 스크롤을 할 때 어떤 속도로 스크롤 하는 것까지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저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크롤 하다가 느려지는 곳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곳이고 심지어 어떤 앱들은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추적해서 어디를 쳐다보는지까지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장되는 게 현실인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핸드폰을 버릴 수는 없죠. 법과 테크놀로지가 서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테크놀로지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법이 늦게 쫓아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공론화를 통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보안 요령인데요. 온라인 정보 올리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건 거고요. GPS 가능한 꺼두셔야 되는 건 거고 노트북 카메라에 당연히 스티커 붙여 넣어야 되는 건 거고요. 쿠키나 클라우드 서비스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강조하신 거는 검색을 저장하지 않는 검색 엔진을 쓰시라는 겁니다. 빅데이터 때문에 벌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뭘까요? 인포칼립스라고 하는 겁니다. 대면이 아니면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면 서로 절대 못 믿는 사회가 되는 신뢰가 붕괴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를 저희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정말로 모든 걸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프라이버시와 데이터에 대한 사람들의 자각이 늘어나면서 어쩌면 더 이상 구글이 옛날 같은 역할을 못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입니다. 암호화폐를 말씀드린 게 아닌 건 거고요. 신뢰의 인터넷에 기반을 두는 건 거라서 새로운 시스템 방법인 건데요. 물론 갈 길은 멉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또 그걸 못 믿으시겠으면 최근에 월드와이드웹의 아버지라고 하는 팀 버너슬리 경께서 새로 시작하신 건데요. 솔리드라고 하는 겁니다. 소셜 링크드 데이터라고 해서 연결된 데이터라고 하는 건데요. 원래 처음에 월드와이드 만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남용될지 몰랐기 때문에 자기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정확하게 자기가 갖는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 알다시피 여러분들의 정보는 다 대기업에 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내 건데 걔네가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 안 하는지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거거든요. 내 건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거를 우리가 갖고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저희 솔리드라고 하는 건 거고, 만약에 이게 완성이 되면 이때쯤 되면 저희가 개인정보를 조금은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에 살 수는 없잖아요. 만나서만 그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시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좀 더 공론화시키고 신뢰 인터넷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는 인과관계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이지 인과관계는요, 변인을 통제하고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건 거지 데이터가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빅데이터 분석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상관관계를 상상회로를 돌려가지고 인과관계로 포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마지막 테이크홈 메시지는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함께 생각하라는 거죠. 결국 모든 것의 가치는 그 연결에서 나오는 겁니다. Before we said goodbye